북한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북한이 가장 아끼던 IQ 140의 수학 천재 소녀가 대북전단 하나로 가족 전체를 파멸의 길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위기가 자유를 향한 기회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평양 최고 엘리트 가족 4명이 어떻게 철통 같은 감시망을 뚫고 모두 함께 탈북에 성공했을까요?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숨막히는 대탈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세부 사항이 각색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저는 박설미입니다. 제가 김정은을 직접 만났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그것도 2번이나 말이죠. 국제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딴 날,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15살 북한 최연소 금메달리스트였죠. 시상대에 올라 인공기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수령님, 이 영광을 당신께 바칩니다. 라고 외쳤던 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평양에 돌아온 다음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설미 동무, 원수님께서 부르신다. 보위부 요원들이 집으로 찾아왔을 때 어머니는 기절할 뻔했죠. 저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밝았어요. 금수산 태양궁전 옆 접견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정말로 김정은이 서 있었어요. TV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위험 있어 보였죠. 우리 설미가 왔구나. 공화국의 자랑이야. 그가 직접 악수를 청했을 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남조선 놈들이 뭐라고 하던? 김정은이 물었어요. 저는 준비한 대답을 했죠. 놈들이 제게 한국으로 오라고 꼬드겼지만 저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을 떠날 수 없다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그가 크게 웃었어요. 역시 우리 설미야. 내가 직접 상을 주고 싶다. 그날 저는 평양 중심가 특각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20평이나 되는 넓은 집이었죠. 벤츠 승용차도 받았어요. 물론 제가 운전할 수는 없었지만 말이죠. 어머니는 기쁨에 펑펑 울었습니다. 설미야, 너가 정말 수령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우리 가족은 평양에서도 손꼽히는 엘리트였어요. 아버지는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 교수, 어머니는 평양의학대학병원 내과 과장, 그리고 13살 남동생 태호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불렸죠. 다음 날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선중앙TV에 출연해서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을 수학으로 제압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죠. 신문 일면에 제 사진이 실렸고 거리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수학 천재 설미다 하면서 말이죠. 국가영재원에서는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최고급 식사, 최신 러시아산 컴퓨터, 심지어 제한적이지만 인터넷도 쓸 수 있었죠. 물론 수학 논문 사이트만 접속 가능했지만요. 하루 12시간씩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머릿속엔 오직 다음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따서 수령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녁마다 4시간씩 사상 교육을 받았어요. 남조선은 미국의 식민지다. 남조선 청소년들은 마약과 폭력에 찌들어 있다. 이런 내용들이었죠.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국제대회에서 만난 한국 학생들을 떠올리며 쟤들은 불쌍해. 식민지 노예로 살면서도 모르고 있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듬해 다시 국제수학 올림피아드에 나갔습니다. 이번엔 중국 베이징이었어요. 또 금메달을 땄죠. 시상식에서 한국 대표가 은메달을 받는 걸 보며 속으로 비웃었어요. 역시 위대한 사회주의 교육이 최고야 라고 말이죠. 평양에 돌아오자 또다시 김정은을 만났습니다. 이번엔 더 푸근하게 대해줬어요. 설미는 정말 천재야. 내가 너를 직접 키우겠다. 그 말에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죠. 부모님도 당 간부로 승진했고 동생 태호도 평양음악대학에 특별 입학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을 받고 조국을 위해 재능을 바치는 것이 제 운명이라고 생각했죠. 남조선? 그런 불쌍한 식민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모든 것을 바꿔놓을 작은 종이 한 장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영재원에서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초상화 앞에서 충성의 맹세를 하는 것으로 하루를 열었죠. 위대한 수령님, 오늘도 공화국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침 식사 후 6시부터 수학 공부가 시작됐어요. 미적분학, 정수론, 기하학,
머리가 터질 것 같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제가 푸는 문제 하나하나가 조국의 미래를 밝히는 일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점심시간에도 쉴 수 없었어요. 교수님들과 함께 문제를 토론하며 밥을 먹었죠. 설미 동무,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겠나? 저는 항상 수령님의 주체 사상에 입각해서 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스운 소리 같지만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오후엔 더 고난도 문제들과 씨름했습니다. 가끔 막힐 때면 김정은 초상화를 바라봤어요. 원수님, 지혜를 주십시오. 신기하게도 그러면 풀리는 것 같았죠. 지금 생각하면 그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집중했기 때문이겠지만 말입니다. 저녁 6시부터는 사상 교육 시간이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남조선 교육의 실상이라는 강의였죠. 남조선 학생들은 미국의 노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수학이 아니라 돈벌이를 위한 기술만 배웁니다. 교관이 열변을 토했습니다. 설미 동무는 국제대회에서 남조선 학생들을 만났지? 어땠나? 갑자기 질문이 날아왔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죠. 불쌍했습니다.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아도 영혼이 병든 게 보였습니다. 교관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 10시 기숙사로 돌아와서도 공부는 계속됐습니다. 룸메이트는 물리 천재 김양란이었어요. 우린 서로 문제를 내며 실력을 겨뤘죠. 설미야, 넌 정말 수령님의 축복을 받았어. 향란이가 부러워했습니다. 주말엔 특별 활동이 있었어요. 김정은 업적 관람, 혁명사적지 답사, 충성의 노래 합창.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수학으로 본 주체사상 특강이었죠. 수학의 아름다움은 수령님의 위대함을 증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땐 눈물까지 흘렸어요. 우리 가족은 평양에서도 특별했습니다. 아버지는 핵물리학 연구로 여러 번 표창을 받으셨고 어머니는 당 간부들 전담 의사였죠. 동생 태호는 13살에 이미 국내 콩쿠르를 휩쓸었어요. 가족이 모이는 주말 저녁은 언제나 화목했습니다. 우리 설미가 또 어려운 문제를 풀었다며?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물으셨죠. 태호는 새 곡을 연습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가족이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의 눈빛에는 늘 불안함이 서려 있었어요. 특히 아버지는 해외 학술지를 보실 때마다 한숨을 쉬셨죠. 그때는 몰랐지만 이미 진실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특별 대우는 정말 대단했어요. 일반 주민들은 꿈도 못 꾸는 바나나, 오렌지를 매일 먹었고 일본산 학용품을 썼습니다. 죄책감이 들 때도 있었지만 나는 조국의 미래를 위해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했죠. 가끔 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설미야, 너가 우리 가문의 자랑이다라고 하셨고 어머니는 수령님께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당부하셨어요. 태호는 누나처럼 되고 싶어라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죠. 외국 수학 논문을 볼 때마다 주체 수학이 세계 최고라고 되뇌었습니다. 서양 수학자들의 업적도 결국 우리 수령님의 사상에는 못 미친다고 폄하했어요. 세뇌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국제대회에 나갈 때마다 우리 선수단만 유독 초라했어요. 다른 나라 애들은 최신 노트북을 갖고 있는데 우린 연필과 종이뿐이었죠. 왜 우리는? 하고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의심은 곧 반역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운동을 하러 영재원 뒷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 인생을 바꿀 것을 발견했죠. 새벽 4시 30분, 저는 늘 그랬듯이 체력 단련을 위해 영재원 뒷산에 올랐습니다. 수학도 체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게 제 신념이었거든요. 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오르다가 이상한 걸 봤어요. 나뭇가지에 하얀 종이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뭐지? 호기심에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커다란 글씨로 자유 대한민국의 진실이라고 쓰여 있었거든요. 대북 전단이었죠. 첫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더러운 남조선 놈들이 또 거짓 선전을 하는구나 찢어버리려다가 그 안에 있는 사진 한 장에 손이 멈췄어요. 서울 강남의 전경이었는데 제가 알던 불바다 남조선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한국 고등학생 평균 용돈 월 10만 원 이 문구를 보고 비웃음이 나왔어요. 말도 안 돼.
우리 인민들 월급이 3,000원인데 그런데 밑에 있는 내용이 더 충격적이었죠. 한국 수학 영재들이 카이스트 연구실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시설이 우리 영재원과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전단을 더 자세히 봤어요. 북한 천재들은 김씨 일가의 노예입니다. 당신의 재능은 독재자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이 문장에서 갑자기 화가 치밀었죠. 내가 노예라고? 나는 수령님의 사랑을 받는 선택된 사람인데? 찢어버리려다가 맨 아래 작은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진실이 궁금하다면 이 주소로 연락하세요. 중국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어차피 다 거짓말이야. 전단을 구겨서 버리려다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급히 산을 내려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만약 이걸 갖고 있다가 발각되면 영재원에 돌아와서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엔 온통 그 전단 내용뿐이었어요. 수업 시간에도 식사 시간에도 계속 떠올랐죠. 특히 그 카이스트 연구실 사진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집에 왔어요.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제 방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전단을 다시 꺼내 펼쳤어요. 사진들을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서울의 야경, 한국 대학생들의 모습 그리고 잠깐 이건 뭐지? 한국 수학자가 필즈상을 받는 사진이었어요. 필즈상이라니. 수학계의 노벨상을 한국인이? 전단 뒷면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천재들에게 당신들의 재능은 인류를 위해 쓰여야 합니다. 핵무기가 아닌 인류의 발전을 위해 이 문구가 가슴에 박혔어요. 핵무기. 맞아요. 우리가 하는 연구 중 일부는 군사 목적이었죠. 그때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설미야, 뭘 그렇게 집중해서. 아버지였어요. 아버지의 시선이 제 손에 든 전단에 멈췄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이게 뭐냐? 아버지가 전단을 빼앗아 들었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가 금세 붉어졌습니다. 아빠 이건. 닥쳐.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태어나서 처음 듣는 무서운 목소리였죠. 너가 지금 뭘 하는지 알기나 하냐. 아버지는 전단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반동 선전물을 집에 들여오다니. 너가 우리 가족을 몰살시킬 작정이구나. 아빠 저는 그냥 호기심에. 호기심? 아버지가 저를 노려봤어요. 그 호기심이 우리 모두를 정치범 수용소로 보낼 거다. 어머니가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설미가 반동 전단을 갖고 있었소. 아버지가 찢어진 전단 조각을 보여줬어요. 어머니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죠. 세상에. 설미야, 이게 사실이니? 태호도 나와서 무슨 일인지 지켜봤습니다. 온 가족이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당장 보이부에 신고한다. 아버지가 전화기로 향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막으려 했지만 아버지는 단호했어요. 이건 우리가 숨길 수 있는 일이 아니오. 지금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발각됐을 때 온 가족이 죽는다. 아버지는 정말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이부입니까? 리성진 교수입니다. 제 딸이 반동 전단을 가지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즉시 신고합니다. 저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끝났구나. 모든 게 끝났어. 10분도 안 돼서 보이부 요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요원 3명이 집으로 들어왔죠. 전단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찢어진 조각들을 건네셨어요. 제가 발견하자마자 찢어버렸습니다. 설미 동무요원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했나? 영재원 뒷산에서. 운동하다가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언제? 일주일 전입니다. 일주일이나 갖고 있었다고? 요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요원들은 우리 집을 샅샅이 수색했어요. 서재, 침실, 심지어 화장실까지. 다른 반동 물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였죠. 리 교수 대장으로 보이는 요원이 말했습니다. 직접 신고한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따님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해합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보이부로 연행됐습니다. 차에 타면서 뒤돌아보니 어머니가 울고 있었고 태호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죠.
보위부에서 밤새 조사를 받았어요. 같은 질문을 수십 번 반복했죠. 정말 혼자 발견한 거냐? 누군가 준 건 아니냐?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냐? 전단 내용을 믿었냐? 저는 계속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우연히 발견했고 무서워서 신고를 못했습니다. 내용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남조선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풀려났어요. 아버지가 절 데리러 오셨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아버지는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보위부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버지가 가족회의를 소집했어요. 앉아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죠. 어제 일로 우리 가족은 이미 감시 대상이 됐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끝이야.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설미야, 왜 그런 걸 숨겼니?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니? 죄송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죄송하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야. 아버지가 책상을 쳤습니다. 너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위험에 빠졌어.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아버지가 받으셨죠. 네, 리성진입니다. 네? 정말입니까? 아버지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설미야, 당장 준비해라. 원수님께서 우리 가족을 부르신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놀라셨습니다. 자진 신고한 것에 대해 칭찬하고 싶다고 하셨다. 1시간 후 우리 가족은 금수산태 양궁전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아버지가 당부하셨죠. 설미야, 원수님 앞에서는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 알겠니? 네, 아버지. 접견실에 들어서자 김정은이 웃으며 우리를 맞았습니다. 리 교수 가족이 왔구나. 우리는 일제히 절을 했어요. 원수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정은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설미야, 이리 와보거라.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어요. 내가 들으니 반동전단을 발견하고 잠시 망설였다고? 죄송합니다. 원수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다. 김정은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오히려 인간적이야. 15살 아이가 호기심을 가진 건 당연하지.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정은이 계속 말했죠. 중요한 건 리 교수가 즉시 신고했다는 거야. 가족의 충성심을 의심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감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원수님. 특히 설미가 계속 열심히 공부해서 또 금메달을 따준다면 이번 일은 완전히 잊어버리겠다. 반드시 금메달을 따서 원수님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정은이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그래, 그 마음가짐이다. 리 교수. 네, 원수님. 설미를 잘 지도해 주시오. 우리 공화국의 보물이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접견이 끝나고 나올 때 김정은이 선물을 주었습니다. 최신 러시아산 계산기와 수학 서적들이었죠. 설미야, 남조선 놈들이 아무리 거짓 선전을 해도 우리의 수학 천재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 믿는다. 네, 원수님. 저는 영원히 수령님의 전사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안도의 한숨을 쉬셨어요. 정말 다행이다. 원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 어머니도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설미야,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해. 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날 저녁 인민반장이 찾아왔습니다. 리 교수님, 방금 중앙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흥분한 목소리였어요. 우리 인민반이 충성의 모범 인민반으로 선정됐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리 교수님 가족이 자진 신고한 것이 모범이 됐다고 하네요. 다른 인민반에도 교육자료로 쓰인답니다. 이웃들도 축하하러 왔어요. 설미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딸이 실수했는데도 즉시 신고하시다니. 리 교수님 같은 분이 진정한 애국자죠. 우리 가족은 하루아침에 충성의 모범이 됐습니다. 다음 날 영재원에 갔더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설미야. 향란이가 달려왔습니다. 너희 가족 이야기 들었어. 정말 대단해. 다른 친구들도 저를 다르게 봤어요. 두려움과 존경이 섞인 눈빛이었죠.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설미 동무의 사례를 통해 혁명적 경각성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발표해야 했어요. 반동 전단을 보는 순간 저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잠시 망설였죠. 그것이 저의 큰 잘못이었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들었어요. 다행히 아버지께서 발견하시고 즉시 신고해 주셨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혁명적 경각성이란 가족 간에도 타협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죠. 그날 밤 특별 사상 교육이 시작됐어요. 보위부 교관이 직접 와서 1대1로 가르쳤죠. 설미 동무, 남조선의 선전에 잠시라도 혹했다는 것은 사상이 약하다는 증거야. 죄송합니다. 앞으로 매일 2시간씩 추가 교육을 받게 될 거야. 사상을 더욱 단단히 무장해야지.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설미야, 오늘 단위에서 칭찬이 자자하더구나. 그래요? 우리 가족이 모범이 됐다고 하니 더욱 조심해야 한다. 그때 태호가 물었어요. 누나, 그 전단에 뭐라고 쓰여 있었어? 태호야. 어머니가 놀라서 제지했습니다. 궁금해서요. 태호가 주눅 들었어요. 제가 대답했죠. 더러운 거짓말뿐이었어. 남조선이 잘 산다는 개소리. 그런 건 묻지도 마라. 아버지가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원수님만 믿으면 된다. 네, 아버지. 하지만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그 전단의 내용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카이스트의 화려한 연구실, 한국 수학자의 필즈상. 정말 다 거짓말일까? 전단 사건 이후 우리 가족은 아이러니하게도 평양에서 가장 신뢰받는 가족이 됐습니다. 잦은 신고의 모범이라는 타이틀이 우리를 보호해줬죠. 보위부의 감시도 오히려 느슨해졌어요. 완벽하게 충성스러운 가족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수학 문제에만 매달렸죠. 사상 교육 시간에는 가장 큰 목소리로 구호를 외쳤어요. 김정은 원수님 만세. 백두혈통 만만세. 교관들은 저를 칭찬했습니다. 설미 동무야말로 진정한 혁명 전사의 모습이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어요. 눈을 감으면 그 전단의 내용이 떠올랐죠. 카이스트의 최첨단 연구실, 한국 학생들의 자유로운 토론 모습. 아무리 지우려 해도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영재원 도서관에서 수학 논문을 찾다가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국제수학 저널이었는데 거기에 한국인 이름이 있었죠. 허준이 프린스턴 대학교. 필즈상 수상자 명단에도 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조합론 분야의 난제를 해결했다고 써 있었죠.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로 한국에 그런 수학자가 있다니. 뭘 그렇게 봐? 향란이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급히 책을 덮었어요. 그냥 논문 찾는 중이었어. 하지만 호기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점심시간에 컴퓨터실에 갔죠. 제한된 인터넷이지만 학술 사이트는 접속할 수 있었거든요. 조심스럽게 검색했어요. 한국 수학자 한국대학. 놀라운 사실들이 쏟아졌습니다.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세계적인 연구 성과들이 즐비했죠. 이게 다 진짜라면. 설미 동무.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보위부 지도원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역시 모범 학생이야. 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무슨 논문을 보고 있었나? 정수론 관련 논문입니다.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좋아. 계속 열심히 해라. 그가 가버린 후에도 한참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물리학과 수재 김동혁이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동혁이가 어디 갔는지 아니? 제가 향란이에게 물었습니다. 향란이가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향에 갔대. 할머니가 위독하시다고. 하지만 다들 알고 있었죠.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걸. 동혁이는 최근에 왜 우리는 해외 학회에 못 가냐고 불평했었거든요. 그날 저녁 특별 집회가 열렸습니다. 동무들, 최근 우리 영재원에서 사상이 흐트러진 학생이 있었습니다. 원장이 엄숙하게 말했어요.
김동혁 동무는 부르주아 사상에 물들어 조국을 배신하려 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하지만 우리의 혁명적 경각성으로 미리 적발했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자료를 볼 때는 더욱. 집회가 끝난 후 친구들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서로 의심하고 감시하는 분위기가 됐죠.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왔는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던 거예요. 분명 잠그고 갔는데 누가 뒤진 건가?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컴퓨터로 검색한 게 발각된 건 아닐까? 주말에 집에 갔어요. 가족들과 저녁을 먹는데 아버지가 이상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설미야, 요즘 영재원에서 별일 없니? 네, 별일 없어요. 그래? 아버지가 저를 유심히 보셨어요. 동혁이라는 친구 알지? 네, 알아요. 그 친구가 문제를 일으켰다며?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조심해야 한다. 특히 너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어요. 전단 사건 이후로 우리 가족은 늘 감시받고 있다는 걸. 저녁 식사 후 제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설미야. 네, 아버지. 아버지가 창밖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날씨가 좋구나. 산책 좀 하자. 밤 9시에 산책이라니? 이상했지만 따라 나섰습니다. 집을 나와 공원으로 향하는 길, 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저 주위를 살피며 걸으실 뿐이었죠. 공원 벤치에 앉은 후에야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제대로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설미야, 아빠가 할 말이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위를 또 한 번 살피시더니 제 손을 꼭 잡으셨죠. 너가 본 전단. 거기 뭐라고 쓰여 있었니? 순간 몸이 굳었어요. 아빠, 그건. 거짓말하지 마라. 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네가 그 전단을 일주일이나 숨긴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죄송해요. 정말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설미야, 네가 카이스트 사진을 봤다고 했지? 제가 놀라서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어떻게 아셨을까? 보위부 조사 기록을 봤다. 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네가 카이스트 연구실 사진에 충격받았다고 진술했더구나. 아빠. 그래, 충격받을 만하지. 아버지가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나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제 어깨를 잡으셨어요. 설미야,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냈는지 아니? 정말로 네가 반동 사상에 물들까 봐서. 아니다. 그럼요? 난 무서웠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가 진실을 알게 될까 봐. 우리가 얼마나 거짓 속에 살고 있는지 깨달을까 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아빠, 지금 무슨 말씀을? 쉿. 아버지가 다시 주위를 살피셨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집으로 가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버지가 방금 무슨 말씀을 하신 거지? 설마.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거실로 가족을 모두 불렀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불안해하셨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 아버지가 TV 볼륨을 크게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셨죠. 잘 들어라. 아버지가 속삭이셨어요. 우리 집에는 전화기, 벽시계, 초상화 뒤에 감청장치가 있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조용히. 아버지가 재빨리 어머니의 입을 막으셨어요. 절대 큰 소리 내면 안 돼. 태호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진짜예요, 아빠?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전단 사건 이후로 감시가 강화됐어.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 모든 대화가 누군가에게 들렸다는 거잖아요. 6개는 될 거야. 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전화기, 벽시계, 초상화 뒤, TV 옆, 그리고 아버지가 천장을 가리키셨어요. 저기 전등 안에도 있을 수 있어. 그럼 지금 이 얘기도. 제가 겁에 질려 물었습니다. TV 소리에 묻혀서 안 들릴 거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길게는 못해. 들어라,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다. 아버지가 우리를 번갈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이부에 먼저 신고한 것도 감청 때문이었어. 이미 설미가 전단을 가져온 걸 녹음됐을 가능성이 있었거든. 여보. 어머니가 놀라서 아버지 팔을 잡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잖소. 아버지가 어머니를 보셨습니다. 당신도 눈치챘을 거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말하다니. 설미가 전단을 가져온 날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알겠니? 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던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될 뻔했어. 아빠가 무슨 계획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해외 학회에 나갈 때마다 봤다.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북한 과학은 이미 죽었어. 그럼 왜 보이부에 신고를? 태호가 물었습니다. 그래야 의심을 피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잦은 신고로 오히려 신뢰를 얻었잖니. 지금이 기회야. 어떻게요? 제가 물었어요. 다음 달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베이징 학술대회가 있다. 나는 초청받았고 설미 너도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준비로 갈 수 있어. 그때? 그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온 가족이 함께 가는 건 불가능해. 따로따로 움직여야 한다. 어머니가 울음을 참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태호는 어떻게요? 13살인데. 태호도 방법이 있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다음 달 단둥음악 콩쿠르가 있다. 거기 보낼 수 있어. 그때 갑자기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화들짝 놀랐죠. 누구세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인민반장입니다. 회란판 전달하러 왔어요. 아버지가 재빨리 일어나셨습니다. TV 소리 줄이고 모두 자연스럽게 행동해. 문을 열자 인민반장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리 교수님,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 계시네요. 네, 주말이라 같이 TV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좋으시겠어요. 화목한 가족이라 인민반장이 회란판을 건네며 말했어요. 아, 그리고 내일 동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설민의 가족 표창권으로요.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받아들었습니다. 인민반장이 나간 후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다. 앞으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집에서는 절대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네, 아버지.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올 리 없었죠. 아버지가 수년 동안이나 준비하셨다니. 그리고 우리 집 곳곳에 감청장치가 있다니.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화를 내시고 즉시 신고했는지. 모든 게 계산된 행동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청장치가 가득한 집에서 어떻게 탈북 준비를 한단 말인가요?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으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감청장치가 있겠죠. 우리를 감시하는 눈처럼. 다음 날부터 우리 가족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았지만 속은 완전히 달랐죠. 우리는 철저한 연극을 시작했어요. 아침 식사 시간, 어머니가 밝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설미야, 어제 원수님 말씀 다시 들으니 정말 감동적이더구나. 네, 엄마. 저도 꿈에서 원수님을 뵀어요. 제가 크게 대답했어요. 천장의 감청장치를 의식하면서 말이죠. 우리 설미가 정말 충성스럽구나. 아버지가 신문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동 전체 회의에서 표창 받는 거 온 가족이 자랑스럽다. 태호도 끼어들었어요. 저도 누나처럼 되고 싶어요. 원수님께 충성하는 음악가가 될 거예요. 우리는 서로 눈빛으로만 진실을 주고받았습니다. 입으로는 충성을, 마음으로는 자유를 꿈꾸며 영재원에 가는 길 버스 안에서 생각했어요. 이제부터 나는 두 개의 삶을 살아야 해. 감청장치 앞에 나와 진짜나. 그날 오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재원 운동장에서 또 대북전단을 발견한 거예요. 이번엔 더 많았어요. 바람에 날려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죠. 전단이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어떤 애들은 호기심에, 어떤 애들은 분노에 차서요. 순간 제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동무들, 이런 더러운 것들을 봐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쓰레기들을 즉시 수거해서 불태우는 것입니다. 제가 앞장서서 전단을 주었어요. 원수님을 모독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신성한 땅에 있어서는 안 돼요. 향란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설미야, 너 향란 동무도 도와줘.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모두 충성을 증명할 때야. 학생들이 하나둘 전단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장 열심히 주었죠. 하지만 몇 장은 몰래 읽어봤어요. 북한 엘리트들이여, 당신들의 재능을 독재자의 핵무기 개발에 낭비하지 마시오. 가슴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죠. 보위부 요원들이 도착했어요. 누가 제일 먼저 발견했나? 제가 발견하고 즉시 동무들을 모았습니다. 제가 나섰습니다. 요원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설미 동무야. 이번에도 모범을 보였구나. 그날 저녁 영재원 강당에서 전단 화형식이 열렸습니다. 원장이 연설했죠. 동무들, 오늘 우리는 적들의 심리전에 단호히 맞섰습니다. 특히 설미 동무의 행동은 본받을 만합니다. 저는 앞으로 나가서 직접 전단에 불을 붙였어요.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외쳤죠.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거짓 선전은 절대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김정은 원수님 만세. 만세. 모두가 함께 외쳤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자랑스럽게 보고했어요. 오늘 제가 전단을 발견하고 즉시 신고했습니다. 화형식도 제가 주도했고요. 우리 설미 정말 잘했다. 어머니가 박수를 치셨습니다. 원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아버지도 칭찬하셨어요. 그래, 그게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다. 그 말씀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었죠. 감청장치는 아버지의 칭찬만 들었겠지만 저는 진짜 의미를 알아들었습니다. 주말 가족이 모두 모인 저녁 시간. TV에서는 김정은 찬양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있었어요. 정말 위대하신 분이야, 어머니가 감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도자를 모시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남조선 사람들이 불쌍해요, 태호가 말했어요.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아버지가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식사 후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설미야, 수학 공부는 어떠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음 대회에서도 꼭 금메달을 따서 원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좋은 마음가짐이다.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런데 밖에 바람이 시원하구나. 다 같이 산책이나 할까? 우리는 집을 나섰어요. 감청장치가 없는 바깥에서만 진짜 대화를 할 수 있었으니까요. 대동강변을 걸으며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설미야. 전단 화형식을 주도한 건 정말 영리한 행동이었어. 연기하는 게 힘들어요. 제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모두 그래,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태호가 물었어요. 다음 달까지만 참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말을 마치지 못하셨어요. 저 멀리서 인민반장이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리 교수님. 인민반장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표정을 바꿨어요. 아, 반장님도 산책 나오셨네요.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네, 날씨가 좋아서요. 온 가족이 함께 나오셨네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최고의 행복이죠. 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인민반장과 헤어진 후 우리는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버지가 TV를 켜셨어요. 그리고 큰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오늘 뉴스에서 우리 설미 얘기가 나온다며? 전단 화형식 주도한 거. 정말요? 제가 신나는 척했습니다. 과연 9시 뉴스에 제 모습이 나왔어요. 충성의 모범 청소년이라는 자막과 함께요. 보세요. 우리 딸이 TV에 나왔어요. 어머니가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죠. 이 모든 게 거대한 연극이라는 걸. 감청 장치들이 우리의 충성스러운 반응을 녹음하고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감청 장치가 있겠죠. 나를 지켜보는 눈처럼. 한 달만 더 버티자. 그러면 자유를 찾을 수 있어. 하지만 정말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 철통 같은 감시를 뚫고
내 가족이 모두 탈출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불안했지만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자유를 향한 위험천만한 이중생활에 다음 달이 다가오자 영재원에서 특별 소집이 있었습니다. 원장이 직접 발표했죠. 설미 동무, 베이징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대표로 최종 선발됐다. 감사합니다. 제가 크게 외쳤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드디어 때가 왔구나 생각했죠. 이번엔 특별히 중국 수학 캠프도 참가하게 된다. 2주일간 베이징 대학에서 진행하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2주일이라니. 탈북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신나는 척 보고했어요. 아빠, 제가 베이징에 가게 됐어요. 정말이냐? 아버지도 기뻐하는 연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설미가 또 나라를 빛내는구나. 그런데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나도 다음 달에 단둥 의료교류 프로그램에 선발됐어. 저도요. 태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압록강 지역 청소년 음악제에 초청받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모든 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죠. 감청장치를 의식하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가족 모두가 조국을 위해 해외에서 활약하게 됐어. 그날 밤 아버지가 또 산책을 제안하셨어요. 대동강변을 걸으며 아버지가 속삭이셨죠. 브로커와 연락이 닿았다. 우리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중국에 있는 조선족이야.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아버지가 주위를 살피며 말씀하셨어요. 돈은 이미 전달했어. 얼마나요?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10,000.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 동안 모은 전부야. 그 돈이면 평양에서 평생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의 값이었죠. 각자 루트가 정해졌어. 아버지가 계속하셨어요. 설미는 베이징에서 이탈, 나와 태호는 압록강 통과, 어머니는 두만강 루트. 왜 따로따로 가야 해요? 태호가 불안해했습니다. 가족이 한꺼번에 사라지면 즉시 발각돼. 아버지가 설명하셨어요. 시간차를 두고 움직여야 해.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설미야, 넌 제일 먼저 가게 될 거야. 무서워도 참아야 해. 네, 엄마. 단둥의 한국 영사관 근처 호텔에서 만나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호텔 이름은? 그때 멀리서 순찰대가 오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주제를 바꿨죠. 그래서 수학 문제가 정말 어려웠어요. 제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순찰대가 지나간 후 아버지가 작은 종이를 제게 주셨습니다. 외우고 즉시 없애라. 집으로 돌아와서 화장실에서 종이를 펼쳤어요. 호텔 주소와 연락처, 그리고 암호가 적혀 있었죠. 봄날은 간다. 종이를 변기에 넣고 내려버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어요.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았지만 속으로는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었죠. 아버지는 중요한 연구 자료들을 조금씩 처분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환자 기록을 정리하셨고요. 저는 수학 노트를 하나씩 버렸어요. 흔적을 남기면 안 되니까요. 가장 어려운 건 짐 준비였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가면 의심받고 너무 적으면 생존이 어려웠죠. 속옷 안에 달러를 숨겨라.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보이부 검사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태호는 바이올린 케이스에 가족 사진을 숨겼습니다. 이것만은 꼭 가져가고 싶어요. 안 돼.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사진 하나도 가져가면 안 돼. 발각되면 끝이야. 태호가 눈물을 글썽였지만 참았습니다. 출발 일주일 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김정은이 우리 가족을 특별 만찬에 초대했다는 거예요. 왜 하필 지금? 어머니가 창백해지셨습니다. 오히려 잘 됐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완벽한 충성을 보여주는 거야. 만찬 초대장을 받고 집에 돌아왔을 때 우리는 감청장치 앞에서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원수님께서 우리 가족을 기억하고 계시다니. 어머니가 감격해 하셨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이런 영광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사흘 후면 우리는 이곳을 떠난다. 준비는 거의 끝났습니다. 각자의 출국 서류도 완벽했고 공식 일정도 확정됐죠.
남은 건 연기를 끝까지 해내는 것뿐이었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만찬에서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무대야. 출발 사흘 전, 저는 영재원 친구들과 평소처럼 대화했어요. 베이징 가면 중국 수학 천재들도 만날 거야? 향란이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그리고 우리 조선의 수학이 최고라는 걸 보여줄 거야. 제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마음속으로는 미안해, 향란아. 다시는 못 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요. 집에 돌아와서 제 방을 둘러봤습니다. 16년 동안 살았던 곳. 수학 상장과 메달로 가득한 벽. 이 모든 걸 두고 떠나야 했죠.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설미야, 무서우니? 네, 솔직히 무서워요. 나도 그래.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어. 그날 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어요. TV는 켜놓고 우리는 손만 잡고 있었죠.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곧 자유를 찾을 거야. 진짜 우리 목소리로 살 수 있는 곳으로.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사흘 후면 우리는 각자 다른 길로 흩어질 예정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김정은과의 만찬이 있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온 가족이 분주했습니다. 어머니는 제일 좋은 한복을 꺼내셨고 아버지는 양복을 다리셨죠. 태호는 바이올린을 정성껏 닦았어요. 오늘 원수님 앞에서 연주한다니 떨려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 제가 동생을 다독였어요. 네가 최고니까 선택받은 거야. 감청장치를 의식하며 말했지만 진심이기도 했습니다. 태호는 정말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였으니까요. 오후 4시 검은 벤츠가 우리를 데리러 왔어요. 창밖으로 평양시내를 지나며 생각했죠. 이 풍경을 다시 볼 수 있을까? 금수산 태양궁전 별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다른 가족들이 와 있었습니다. 모두 최고 엘리트 가족들이었죠. 과학자, 예술가, 군 장성 가족들. 리 교수님, 누군가 아버지를 불렀어요. 오늘 따님이 수학 시연을 한다면서요? 네, 영광입니다. 아버지가 겸손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준비한 수학 문제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완벽해야 했죠. 마지막 무대니까요. 설미야, 어머니가 속삭이셨습니다. 잘할 수 있지? 네, 엄마. 걱정 마세요. 드디어 만찬장 문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정면에는 김정은이 앉아 있었죠. 어서들 오시오. 김정은이 활짝 웃으며 일어났어요. 오늘은 우리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가족들과 함께하는 날이오. 우리는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정은과 가까운 자리였죠. 그가 우리 가족을 특별히 아낀다는 표시였어요. 리 교수 김정은이 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최근 연구 성과가 대단하다고 들었소.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원수님, 아버지가 공손히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설미 그가 저를 봤습니다. 또 금메달을 딸 자신이 있나? 당연합니다, 원수님. 제가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원수님의 은덕을 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김정은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역시 우리 설미야. 만찬이 시작되고 산해진미가 차려졌어요. 평생 먹어본 것 중 가장 호화로운 식사였죠.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사흘 후면 이 모든 게 끝나. 식사 중간에 김정은이 말했어요. 오늘 특별 공연을 준비했다고 들었는데. 네, 원수님 보좌관이 대답했습니다. 리설미 동무의 수학시연과 리태호 동무의 바이올린 연주가 있습니다. 좋아. 당장 보고 싶구나. 저는 일어나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준비된 칠판 앞에 서니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됐죠. 오늘 보여드릴 것은 리만 가설과 관련된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복잡한 수식을 칠판에 써내려갔어요. 김정은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죠. 놀랍군. 그가 박수를 쳤습니다. 16살에 이런 수준이라니. 이어서 태호가 바이올린을 들고 나왔어요. 파가니니의 카프리스 24번을 연주하겠습니다. 태호의 연주가 시작되자 만찬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현란한 기교와 깊은 감정이 어우러진 완벽한 연주였죠. 태호야, 정말 자랑스러워. 연주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어요. 김정은도 일어나서 박수를 쳤죠.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 그가 감탄했습니다. 리 교수, 정말 훌륭한 자녀들을 두셨소. 모두 원수님의 은덕입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김정은이 우리 가족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리 와보시오. 우리는 일어나서 그 앞에 섰어요. 내가 늘 말하지만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희 같은 가족이 10만 명만 있어도 우리 공화국은 세계 최강국이 될 거야. 감사합니다. 원수님.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김정은이 저와 태호를 포옹했어요. 담배와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났죠. 설미야, 태호야. 그가 속삭였습니다. 너희는 내 자식과 같아. 알겠니? 네, 원수님. 우리가 대답했어요. 사흘 후면 당신을 영원히 떠날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면서요. 김정은이 손짓하자 보좌관들이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최신 노트북, 고급 시계, 그리고 현금 봉투. 작은 성이다. 그가 웃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충성하길 바란다.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외쳤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선물을 받은 손이 무거웠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감청장치를 위한 마지막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하루였어요. 어머니가 감격해 하셨어요. 원수님께서 직접 포옹해 주시다니. 제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더 열심히 충성해야겠어. 태호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더 열심히 연습해서 원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눈빛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각자의 방에서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제 책상 서랍에는 김정은과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그 뒤에 작은 메모를 남겼죠. 위대한 원수님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이틀 후면 보위부가 이 방을 뒤질 거예요. 그때 이 메모를 발견하면 우리가 충성스러운 가족이었다고 믿겠죠. 새벽 2시 살짝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의 어두운 거리. 곧 이곳을 떠날 거라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자유가 정말 저 너머에 있을까?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내일부터는 탈출을 위한 카운트다운. 감청장치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겠지만 우리는 끝까지 완벽한 충성스러운 가족을 연기할 거예요. 그리고 사흘 후 각자의 길을 떠날 거예요. 다시 만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지만 자유를 향한 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운명의 날 새벽 4시. 겉으로는 평범한 월요일이었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인생을 건 도박이 시작되는 날이었죠. 아침 식탁에서 어머니가 밝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모두 출장이네. 조심히 다녀와야 해. 엄마도 단둥에서 잘 다녀오세요. 제가 대답했어요. 태호가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면 연주 들려드릴게요. 다음 주가 아니라 중국에서 만나자 속으로 생각했지만 입으로는 기대할게라고 말했죠. 아버지가 시계를 보시며 일어나셨어요. 출발 시간이 다 됐구나. 설미는 8시 비행기지? 네, 저는 조금 있다가 출발할게요. 이게 평양에서 나누는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감청 장치들이 우리의 일상적인 작별 인사를 녹음하고 있겠죠. 아버지와 태호가 먼저 집을 나섰어요. 현관에서 잠깐 멈춰서 뒤를 돌아봤죠. 그 눈빛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어머니도 의료 가방을 들고 나가셨어요. 설미야, 혼자 잘 갈 수 있지? 걱정 마세요, 엄마.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더 세게요. 집에 혼자 남은 저는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작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죠. 엄마, 저 학교 갔다 올게요.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일주일 전에 녹음해둔 일상 대화들이었죠. 이걸 틀어놓으면 며칠은 속일 수 있을 거예요. 녹음기를 제 방에 숨기고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3시간마다 자동으로 재생되도록. 배낭에는 최소한의 짐만 넣었어요. 수학책 몇 권, 옷 2벌, 그리고 속옷에 숨긴 $3,000.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평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안녕 평양. 안녕 감옥. 평양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베이징 수학캠프 참가자 리설미 동무? 보위부 요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수님의 신임을 받는 학생이구나.
그가 도장을 찍으며 말했어요. 조국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하라. 네, 꼭 금메달을 따오겠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 없기를. 오전 10시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니 북한 영사관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죠. 리설미 동무? 숙소로 안내하겠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일단 공식 일정을 따라야 했으니까요. 그 시각 아버지와 태호는 압록 강변 신의주에 도착했을 거예요. 핵물리학 긴급 연구 소집이라는 명목으로요. 어머니는 두만강 근처 온성군으로 향하고 있겠죠. 결핵 환자 왕진이라는 이유로. 베이징의 북한 영사관 숙소에 짐을 풀면서 속으로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오늘 밤 11시. 그때 움직인다. 오후에는 수학캠프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어요. 중국 학생들과 함께 강의를 들으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었죠. 리설미 학생은 작년 IMO 금메달리스트죠? 중국 교수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무사히 강을 건넜을까? 어머니는 괜찮으실까? 저녁 식사 시간 북한 감시원이 말했어요. 설미 동무, 내일 일정 확인하자. 네, 알겠습니다. 내일은 없어. 오늘 밤이 마지막이야. 밤 9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룸메이트는 다른 북한 학생이었죠. 일찍 자는 편이라 다행이었어요. 10시 30분 룸메이트가 깊이 잠든 걸 확인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갔죠. 창문을 열고 밖을 살폈어요. 1층이라 뛰어내리기 쉬웠습니다. 배낭을 먼저 던지고 저도 창틀을 넘었죠. 착지하는 순간 발목이 삐끗했어요. 아악 비명을 참으며 일어났습니다. 영사관 담장을 넘는 게 가장 위험했어요. 철조망 사이로 빠져나가다 손이 찢어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거리로 나오자 미리 적어둔 주소를 택시기사에게 보여줬어요. 브로커가 알려준 호텔이었죠. 그 시각 압록 강변. 아버지와 태호는 강 근처 연구소 숙소에서 새벽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새벽 2시 그들은 조용히 숙소를 빠져나왔겠죠. 미리 연락해둔 조선족 안내인이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빨리 오세요. 안내인이 속삭였겠죠. 물이 얕은 곳으로 안내할게요. 압록강은 아직 차가웠습니다. 허리까지 오는 물을 건너며 아버지는 태호의 손을 꼭 잡았겠죠. 태호야, 조금만 참아. 네, 아빠. 바이올린은 비닐에 여러 겹 싸서 머리 위로 들고 건넜대요. 태호에게는 그게 생명보다 소중했으니까요.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각 두만강변. 어머니는 더 위험한 길을 가고 있었어요. 두만강은 경비가 삼엄했거든요. 제발 무사히 돌아와 주세요, 어머니. 제발. 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새벽 4시 베이징의 호텔. 저는 초조하게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벨이 울렸죠. 여보세요? 봄날은 간다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암호를 확인한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 설미야, 무사하니? 네, 전 괜찮아요. 엄마는요? 아직 연락이 안 왔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일 단둥에서 만나자. 끊어진 전화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어요. 우리는 해냈습니다. 아직 엄마 소식은 없지만 적어도 3명은 탈출에 성공했죠. 며칠 후 보이부가 눈치채겠지만 그때쯤이면 우리는 이미 멀리 있을 거예요.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이제 남은 건 모두 무사히 만나는 것. 그리고 진짜 삶을 시작하는 것뿐이었죠. 단둥의 작은 호텔방. 저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기차로 8시간을 달려 도착한 이곳에서 벌써 12시간째 기다리고 있었죠. 아빠, 태호야, 제발 무사히 와줘. 오후 2시 드디어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봄날은 간다. 문을 열자 지친 모습에 아버지와 태호가 서 있었어요. 옷은 젖어 있었고 태호의 신발은 진흙투성이었죠. 아빠, 태호야. 저는 그들을 끌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살아있어요. 정말 살아서 왔어요. 설미야, 넌 괜찮니? 아버지가 제 얼굴을 살피셨어요. 전 괜찮아요.
아빠는요? 태호는? 우린 무사히 아버지가 안도의 한숨을 쉬셨습니다. 강을 건너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태호가 바이올린 케이스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누나, 정말 무서웠어요. 물이 너무 차가웠고 경비병들 손전등이 비칠 때마다. 이제 됐어. 제가 태호를 꼭 안아줬습니다. 우린 해냈어.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우리 셋은 동시에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엄마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직 연락이 없다. 우리는 브로커가 준 모든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모두 연결이 되지 않았죠. 혹시 태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니야,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강하신 분이야. 분명 무사할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은 커져만 갔어요. 어머니가 가신 두만강 루트는 가장 위험한 길이었거든요. 그날 밤 우리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전화기만 바라보며 어머니의 연락을 기다렸죠. 다음 날 아침 뜻밖의 방문객이 왔어요. 리성진 교수님 맞으십니까? 문을 열자 단정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아버지가 경계하며 물으셨어요. 남자가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원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도우러 왔습니다. 국정원? 우리는 얼어붙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그가 주위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망설이다 문을 열어줬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요원이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왔습니다. 엄마를 아세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은 지금 중국 공안에 붙잡히셨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모두 동시에 외쳤어요. 진정하세요. 요원이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아직 북한으로 송환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중국 정부와 교섭 중입니다. 아버지가 주저앉으셨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두만강을 건너신 직후 중국 공안의 불식 업무에 걸리셨습니다. 요원이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협력자가 현장에 있어서 즉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엄마는 지금? 태호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영길공안 유치장에 계십니다. 요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밤까지는 빼내올 수 있을 겁니다. 정말입니까? 아버지가 간절한 눈빛으로 물으셨어요. 네. 대신 여러분은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요원이 일어났습니다. 북한 보위부가 이미 여러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급히 짐을 쌌어요. 아니, 쌀 것도 없었죠. 원래 가진 게 별로 없었으니까요. 요원이 새 여권들을 건넸습니다. 이제부터는 중국 동포 가족입니다. 이름도 다 바뀌었으니 숙지하세요. 여권을 펼쳐보니 박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이었죠. 이 주소로 가세요. 요원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안전가옥입니다. 거기서 어머니를 기다리세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단둥 외곽의 평범한 아파트로 이동했어요. 여기서 기다리면 정말 엄마가 올까요? 태호가 불안해했습니다. 올 거야. 아버지가 태호의 어깨를 감싸셨어요. 그분들이 약속했잖니. 하지만 우리 모두 불안했습니다. 중국 공안 유치장이라니. 그날 밤 11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혹시 공안이 온 건 아닐까? 저예요. 문 열어주세요. 어머니의 목소리. 문을 열자 수척해진 어머니가 국정원 요원과 함께 서 계셨어요. 엄마. 우리 셋이 동시에 외치며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요. 너무 걱정했죠? 어머니가 우시면서 우리를 안으셨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정말 아찔했어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공안에 잡혔을 때는 정말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분들이 나타나서. 국정원 요원이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하지만 서둘러야 해요.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어디로요? 제가 물었어요. 남쪽으로요.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3,000km 여정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그날 밤 내 가족이 한 방에 모여 잤어요. 아무도 떨어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우리 정말 해냈어. 어머니가 속삭이셨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일 어려운 고비는 넘겼어. 태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이제 정말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태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창밖으로 중국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많이 보이는 맑은 밤이었죠. 평양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우리는 자유를 향해 가고 있구나. 내일부터 긴 여정이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모두 함께 있으니까요. 중국 남부를 향한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낡은 봉고차에 12명의 탈북자가 함께 탔죠. 우리 가족 말고도 8명이 더 있었어요. 앞으로 일주일간 말을 아끼세요. 안내인이 당부했습니다. 중국 공안에 검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는 밤에만 움직였어요. 낮에는 외딴 창고나 폐가에 숨어 있었죠. 화장실도 제대로 갈 수 없었고 먹는 것도 빵과 물뿐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자유를 위해서라면. 사흘째 되던 날,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어요. 검문이다. 안내인이 긴장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바닥에 엎드려. 우리는 숨을 죽이고 차 바닥에 납작 엎드렸어요. 태호가 제 손을 꽉 잡았죠. 중국 공안이 차를 세웠습니다. 서류 확인하겠습니다. 운전사가 뭔가 서류를 건네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화물은 뭡니까? 농산물입니다. 운전사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공안이 차 뒤를 열어보려는 순간 다른 공안이 말했어요. 그만 가자. 다음 차 확인해야 돼.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험한 고비를 넘겼네요. 같이 탄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닷새째 드디어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울창한 정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합니다. 안내인이 말했어요. 이틀 정도 정글을 통과하면 메콩강이 나옵니다. 정글은 상상 이상으로 험했습니다. 독중과 뱀 그리고 무더운 날씨. 태호는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태호야, 조금만 참아. 아버지가 태호를 업으셨습니다. 바이올린이 무거워서. 태호가 힘들어했어요. 내가 들게 제가 바이올린 케이스를 받았습니다. 넌 아빠 등에서 쉬어. 정글에서의 이틀은 지옥 같았어요. 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죠. 마침내 메콩강이 보였을 때 우리는 감격했습니다. 저기가 태국이에요. 안내인이 강 건너를 가리켰어요. 저 강만 건너면 자유입니다. 하지만 강은 생각보다 넓고 물살이 거셌습니다. 보트가 오고 있습니다. 안내인이 말했어요. 작은 모터보트 2대가 왔어요. 우리는 6명씩 나눠 탔죠. 꽉 잡으세요. 뱃사공이 경고했습니다. 물살이 세니까. 보트가 출발한 지 1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모터가 이상한 소리를 내더니 멈췄어요. 엔진이 고장났어. 뱃사공이 당황했습니다. 우리 보트는 급류에 휩쓸리기 시작했어요. 통제를 잃은 보트가 빙글빙글 돌았죠. 모두 물에 뛰어들어. 안내인이 소리쳤습니다. 헤엄쳐서 건너야 해. 전 수영을 못해요. 같이 탄 할머니가 울부짖었어요. 그때 보트가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쾅. 보트가 뒤집어졌죠. 차가운 물속으로 빠졌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물살이 저를 계속 아래로 끌어당겼죠. 이렇게 죽는 건가? 그때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설미야, 정신 차려. 아버지가 저를 끌어올려 주셨어요.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니 태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호, 태호야. 어머니가 미친 듯이 소리치셨어요. 그때 저 멀리서 바이올린 케이스가 떠내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필사적으로 잡으려는 태호도요. 태호야, 바이올린은 버려. 제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태호는 케이스를 놓지 않았습니다. 물살이 그를 계속 하류로 끌고 갔죠. 아버지가 태호를 향해 헤엄쳤어요. 저와 어머니도 뒤따랐죠. 잡았다. 아버지가 태호를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필사적으로 헤엄쳤어요. 팔이 마비될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조금만 더.
안내인이 강둑에서 소리쳤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마침내 발이 바닥에 닿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부축하며 강둑으로 올라갔죠. 모두 무사해? 아버지가 헐떡이며 물으셨습니다. 네. 우리는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쓰러졌어요. 태호는 여전히 바이올린 케이스를 꽉 안고 있었습니다. 물에 젖어 망가졌을 텐데도요. 미안해요. 태호가 울먹였어요. 바이올린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괜찮아. 어머니가 태호를 안으셨습니다. 네가 무사한 게 제일 중요해. 할머니도 다른 사람들 도움으로 무사히 강을 건넜어요. 12명 모두 살아남은 거죠. 이제 태국 땅입니다. 안내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경찰서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젖은 몸으로 1시간을 더 걸었어요. 마침내 태국 경찰서가 보였죠. 이제부터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안내인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코리안이라고 하세요. 그럼 알아서 할 겁니다. 우리는 경찰서로 들어갔어요. 코리안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노스 코리안.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후 한국어를 하는 직원이 나왔습니다. 탈북자분들이시죠?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모두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말로 해냈습니다. 평양에서 시작해 3,000km를 달려 여기까지 왔어요. 태호야, 제가 동생을 봤습니다. 바이올린은 어때? 태호가 조심스럽게 케이스를 열었어요. 물에 젖었지만 바이올린은 무사했습니다. 다행이다. 태호가 미소 지었어요. 이제 자유로운 땅에서 연주할 수 있어요. 경찰서에서 우리는 따뜻한 밥과 옷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콕의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차를 기다렸죠. 이제 정말 끝이에요? 태호가 물었어요. 아니,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우리 삶의 시작. 창밖으로 태국의 푸른 하늘이 보였어요. 자유의 하늘이었죠. 방콕 한국 대사관에서 2달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기내 방송을 들으며 우리 가족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에 가고 있었죠. 저기 봐요. 태호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불빛이 엄청 많아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불빛들. 평양과는 완전히 달랐죠. 저게 우리가 그렇게 욕했던 남조선이야? 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리셨어요. 새벽 1시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우리는 특별 통로로 안내됐어요. 리설미 씨 가족이시죠?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리설미가 아니라 박세미가 되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죠. 공항 로비로 나왔을 때 우리는 모두 입을 떡 벌렸습니다. 이게 공항이야? 태호가 놀라서 물었어요. 궁전 같아요. 거대한 유리 천장, 끝없이 펼쳐진 면세점들, 그리고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커피 한 잔 마실까요? 국정원 직원이 제안했습니다. 스타벅스라고 유명한 커피숍이에요. 스타벅스? 우리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죠. 커피 한 잔에 5,000원이라는 가격표를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비싸지 않아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평범한 가격이에요. 직원이 미소 지었어요. 커피를 받아든 순간 태호가 작게 웃었습니다. 진짜 자유의 맛이네요. 새벽 3시 우리는 정부가 마련한 임시 숙소로 이동했어요. 차 안에서 서울의 거리를 구경했죠. 빌딩이 정말 높아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평양의 류경 호텔보다 높은 건물이 수십 개나 돼요. 저 불빛들 좀 봐. 아버지가 창밖을 가리키셨어요. 새벽인데도 이렇게 밝아. 숙소에 도착해서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작지만 깨끗하고 따뜻한 방이었죠. 이제부터 여기가 여러분의 첫 번째 집입니다. 직원이 설명했어요. 내일부터 적응 교육이 시작됩니다.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각자의 방을 갖게 됐습니다. 평양의 특각 아파트보다는 작았지만 진짜 우리 공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식당으로 내려갔을 때 또 한 번 놀랐어요. 이게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태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뷔페식 아침이었는데 음식 종류가 20가지가 넘었어요. 빵, 밥, 국, 반찬, 과일, 요구르트. 마음껏 드세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하시는 만큼 다시 가져가셔도 됩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음식을 담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북한 사람들이 이걸 보면 적응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사회, 민주주의, 자본주의에 대해 배웠죠.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강사가 말했어요. 투표권도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도 있습니다. 직업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요? 같이 온 아저씨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럼요.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손을 들었어요. 저는 계속 수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설미 씨는 수학 영재시죠? 대학 진학을 도와드릴 거예요. 태호도 물었습니다. 바이올린도 계속할 수 있어요? 물론이에요. 음악학원도 소개해드릴게요. 일주일 후 우리는 처음으로 서울 시내 구경을 나갔습니다. 명동거리에 들어서자 현기증이 났어요. 사람들, 상점들, 네온사인들. 이게 진짜 남조선이구나 아버지가 감탄하셨습니다. 화장품 가게에서 어머니가 립스틱을 구경하셨어요. 이렇게 종류가 많아? 북한에서는 빨간색 하나뿐이었는데 제가 웃었습니다. 태호는 악기점에서 바이올린을 구경했어요. 와, 이렇게 좋은 악기들이. 점원이 다가왔습니다. 연주해 보실래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시작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 서서 들었죠. 정말 잘하시네요. 한 아주머니가 박수를 쳤습니다. 태호가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자유롭게 연주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듣는 거리. 이게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었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정부 지원으로 마련한 진짜 우리 집이었죠. 이제 정말 우리 집이야 어머니가 거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벽에는 더 이상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없었어요. 대신 우리가 고른 풍경화가 걸려 있었죠. 저는 서울대학교 수학과 편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수학은 북한과 달랐지만 오히려 더 재미있었죠. 교수님, 이 문제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학원에서 질문했어요. 좋은 지적이에요. 선생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자유롭게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자유롭게 생각한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아버지는 연구소 면접을 보러 다니셨어요. 나만의 과학 수준이 정말 놀라워. 우리가 얼마나 뒤떨어져 있었는지. 어머니는 의사 자격 시험을 준비하셨습니다. 다시 공부하니까 어렵지만 환자를 자유롭게 치료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해. 태호는 예술중학교 입학을 준비했어요. 누나, 여기서는 음악만 해도 된대. 사상 교육 안 해도 돼. 석 달이 지났을 때 우리는 첫 월급과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어머니가 통장을 보시며 물으셨어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태호가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삼겹살집에 갔어요. 고기를 실컷 구워 먹으며 소주도 한잔 했죠. 건배. 아버지가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자유를 위해. 우리 모두 잔을 부딪혔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각자의 방으로 흩어지기 전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힘들었지만 우리가 해냈다. 이제 각자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어. 아빠, 제가 말했어요. 전 이제 박세미로 살고 싶어요. 과거는 뒤로 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 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사람이 되자.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꿈이고 희망이겠죠. 우리도 이제 그 불빛 중 하나가 됐습니다.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탈출한 탈북 가족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언젠가 이 자유를 맛볼 수 있기를.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예요. 평양의 수학 천재에서 서울의 대학생이 된 박세미의 이야기. 자유는 그 어떤 메달보다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탈북 천재 소녀의 숨막히는 대탈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김정은의 총애를 받던 수학 천재가 어떻게 자유를 선택했는지, 철통 같은 감시망을 뚫고 온 가족이 어떻게 탈북에 성공했는지 보셨죠? 감청 장치 속에서 연기하며 살았던 이중생활,
메콩강에서 죽을 뻔했던 순간, 그리고 인천공항에 도착해 진짜 자유를 만끽했던 감동까지. 이 모든 게 실화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지금도 북한에는 자유를 꿈꾸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들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유를 소중히 여기신다면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